미국과 중국은 대체 왜 이렇게 싸우냐. 제가 알기로는 2000년 뭐 이때만 해도 한창 이제 중국을 개방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신자유주의다.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다 열리면서 이제 경제가 성장한다 이러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막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것처럼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경제적으로도 싸우지만 뭐 외교적으로도 많이 싸우는 것 같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진핑이라는 요인이 있겠죠. 아. 시진핑이 그 전에는 뭐 도강양해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발톱을 숨겼었는데 그쵸, 예. 이제 시진핑이 이제 정치적 야망을 보여주면서 그 이제 야욕이 드러나고 이제 패권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상을 하고 세계의 생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생산 공장 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또 그 경제적 입지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실제로 미국이 그 공급망 조사를 했을 때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급망 4대 핵심 품목에 대해서 공급망 조사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었고 그때 반도체하고 뭐 배터리, 전기차, 그다음에 핵심 광물, 그다음에 보건 제품에 대해서 4대 품목에 대해서 공급망 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 많았다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 분야, 그러니까 뭐 미국이 설계나 반도체 장비는 이제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제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fabrication 그리고 포장하고 뭐 이런 ATP라고 하는데 그런 분야는 또 중국이 또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중국은 이제 그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이나 이제 EU 같은 그런 국가들이 배터리는 사실 또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또 핵심 광물을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죠. 이런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니까 뭐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 교란 문제를 저희가 다 목격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다 올라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최근의 이슈인데 그 전부터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도,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공급망이 한 군데서만 끊어져도 이게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면서 그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 그래서 공급망을 좀 단축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좀 예전부터 조금 얘기가 있었고 리쇼링에 트럼프 대한, 정부 때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예. 리쇼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업들이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공급망을 다 재편을 해야 되니까 다 돈이니까. 네네.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국가 안보라든지 지금 현재 이런 지정학적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많이 리쇼링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니어쇼링 형태로 또 되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경제적 지위가 미국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상 정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WTO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WTO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통상 현안이 있으면 국가 간에 이슈를 거기다가 제기를 하면 거기서 불법 판정을 받아내서 그 제도를 아예 원천적으로 시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효한 시스템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역 정책들에 대해서는 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 뭐 국영기업을 통해서 간접 보조금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합치 판정을 안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더 이상 포용적으로 관여를 시키고 체제를 유도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아무래도 오바마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여러 환율 조작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또 사실은 이제 재정 적자도 미국의 재정 적자와 여러 가지 경제적 사실 이슈들이 또 그 중국의 부상을 더욱더 경각심 있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실은 무역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었는데 거의 한 뭐 높게는 뭐 10%까지도 무역 성장률이 높았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게 뭐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물론 반등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2012년 정도부터는 계속 그 무역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과 동조화되는 현상. 그래서 무역 성장률이 한 2, 3%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늘어나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국가들 입장에서는 무역을 더 할 수 없는데 개도국들의 수입은 급증을 하면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자국 시장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죠. 동업을 하고 뭐 했을 때 네. 파이가 더 커지는 시너지가 나는 거면 서로 어쨌든 이게 다 이득이라 생각했는데 네. 시너지가 안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 거를 챙기는 거로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차 2012년 이후에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세계 글로벌 환경이 통상 환경이 좀 변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중국의 입지는 더 커지고 미국은 점점 경제력이 약화되고 또 다른 이제 국가들이 치고 올라오고 이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그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패권을 시간이 지나면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우선 저 치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네. 뭐 미국 입장 봤을 때는 공정하게 올라오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무역적으로 좀 뭔가 내가 좀 불리한 조건으로 가니까 그것들을 좀 해결해 보자. 이렇게 나왔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반도체 규제를 정말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반도체 분야는 사실은 그 뭐 산업의 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경제 기반을 이루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 있어서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운송, 그런 인프라에도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기에도 들어가고, 또 첨단 IT 관련된 산업에는 다 거의 반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에너지, 친환경 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들어가고, 또 디지털 지금 전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반도체가 핵심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야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거의 제조에 있어서 점차 입지가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수입 의존도도 너무 높고 하니까 또 지금 현재는 기술력 수준이 낮지만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나노, 5나노나 이런 쪽으로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초반에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도 사실은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약하니까 한국, 대만, 일본과 이제 연대를 만들어서 빨리 이제 기술을 이제 받아가지고 빨리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만들고 중국을 그렇게 견제를 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쪽은 그러면은 경제라기보다는 국가의 안보나 어떤 이런 쪽으로 더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국가 안보, 경제 안보와 굉장히 그 상관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또 꺼낼 수 있을 만한 카드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작년 말에 미국이 그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라는 걸 상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근데 그때 품목으로 선정된 게 2,409개 품목인데, 그게 이제 사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발표한 공급망 보고서의 품목들과 거의 일치를 해요. 그래서 핵심 광물 소재 분야,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ICT 분야, 그다음에 공중보건 분야 이렇게 4개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다 이제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분야,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미래 산업 분야와 관련돼 있는 건데 이 분야의 이 품목들이 수입 비중이 거의 30% 4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중국산이 한 20%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산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으면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품목을 선정한 거예요. 그게 2,400개 품목이 그 정도 그렇고 이 중에서 중국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 ICT 분야 품목이래요. ICT요? 네, 그래서 통신이나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장비, 노트북 이런 것들이 중국산의 의존도가 엄청 높대요. 대표적으로 화웨이. 그런 제품들에 대한 이제 공급망 신품목 리스트를 발표를 했고 이제 앞으로 이걸 더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ICT 제품 분야에도 이러한 뭐 수출 통제라든지 투자 규제 이런 정책 수단들이 활용을 해서 이제 이게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 일인데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도 미국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술 분야가 이게 응용력이 엄청 높은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앞으로 AI뿐만 아니라 뭐 무기 이런 것들도 아니면은 뭐 센서 뭐
IoT 이런 게 사실은 다 또 바이오 기술과 연계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기술에 대한 또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또 굉장히 사실 앞서 있긴 한데 중국이 AI에 있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첨단 기술 분야이고 또 무기랑도 연계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분야까지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유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AI는 제가 중국 AI 기술을 좀 보고 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놀라움이랑 무서움이 동시에 오더라고요. 아, 네. 와, 이 정도라고 하면서 야,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근데 AI가 또 반도체랑 또 연관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주제가 있고 이 주제에 해당되는 거는 다 미국에서 무언가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국 AI에 대해서 그 사실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중국에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 학회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에서 네. 그 휴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자판기가 있대요. 어. 근데 이게 생체 인식이 되는지 그걸 왜 생체 인식을 해? 그 눈동자를 보고 예. 이게 한 번 딱 이제 휴지가 나온대요. 근데 또 가서 서면 휴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AI를 활용을 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가져가니까. 네. 그렇게 AI를 활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무서운 국가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 일본과 이제 동맹을 맺어서 중국의 어떤 이런 업종에 대한 장벽, 뭐 반도체 장벽이나 ICT 장벽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도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대만도 그냥 네. 아예 미국으로 들어와라. 네, 네. 아니 미국 기업을 키워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 수출을 못하는 방식으로 미국 진입 장벽을 높여버렸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동맹국들이 네. 그냥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형태로만. 네, 네. 그런 예. 방식으로 이제 예. 계속 미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대만도 사실은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그 IRA 그 최종 처리 요건이 미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북미 지역으로 약간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이제 인건비가 사실은 가장 큰 이슈죠. 생산 공장이나 이제 현지 생산 시설을 만들 때 가장 뭐 여러 가지 뭐 고려 사항들이 있겠지만 인건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미국의 인건비가 싸지는 않으니까 아마 멕시코에 생산 시설을 많이 건립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폭스컨이라는 기업이 그 멕시코의 그 생산시설, 반도체 관련된 생산시설, 아니, 반도체가 아니죠. 그쪽은 이제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자 부품, 전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거기에 아예 이제 대만의 멕시코에 생산 시설을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타진을 하고 있고 또 멕시코를 활용해서 미국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멕시코에 많이 진출했나요? 저희는 사실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멕시코는 이제 부패 이슈들도 있고 경영을 하기에는 미국이 좀 더 안전할 것 결국 같아요. 비용의 리스크냐 정치적 네. 리스크냐 봤을 땐 네. 차라리 비용 리스크가 더 낫다. 자, 그럼 어쨌든 중국은 이제 이 미국이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면 그냥 뭐 뻔히 쳐다보면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대응을 할 건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사실 중국이 보복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는 그런 우려사항들도 많았고 특히 우리가 뭐 CPTPP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IPEF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건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5개국인가 7개국이 들어가 있고 인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뭐 피지 이런 국가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미국까지 포함해서 14개국이 들어가 있는 그 새로운 형태의 무역 협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의체인데 이 안에 새로운 무역 규범들, 그러니까 디지털 관련된 것도 있고 친환경, 뭐 노동 관련된 새로운 규범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 관련된 이슈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IPF를 통해서 공급망 재편과 어떤 새로운 무역 규범들을 좀 만들어내는 어떤 틀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우려가 있었어요. 한국이 이제 가입
신청을 했을 때 중국이 혹시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 이건 다자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이 개별 국가를 이렇게 위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IPEF.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고 물론 네. 반대 입장은 많이 표명했고 이거는 중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뻔한 조치다라고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 뭐 사드 정도 수준의 그런 보복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대신에 그 중국도 미국이랑 똑같은 전략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즘 많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수출 통제 조치인데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공략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또 중국이 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부 국가들이 WTO 문제를 제기를 해서 불법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봤지만 오히려 이제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들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중 용도의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또 다른 협약에 의해서 바세나르 협약이라고 그 협약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게 WTO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국도 이러한 수출 통제 조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그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입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의 이런 정책들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랑 각을 세우는 게 과연 중국한테 도움이 되는 이슈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국이 추진하던 그 1대1 정책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막 표출이 되면서 약간 동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중국이 너무 단호하게 강경하게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이득이겠냐? 이득인지. 그리고 사실 또 물밑으로 독일이나 뭐 이런 또 맞아요. 중국과 방문했었잖아요.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정면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뒤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쟁을 시키는구나. 그런 방법을 또 활용하고자 하지 않을까. 완전 옛날로 치면 다시 다자주의를 가버렸네요. 완전히 뭐 이렇게 바이폴라가 아니라 아예 멀티폴라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패밀리였다가 또 이렇게 패밀리였다가. 그리고 실제로 EU의 대중국 정책을 보면 중국에 대해서 그 아예 적국으로서 경쟁국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또 파트너국으로서도 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 경쟁국이지만 어떤 때는 우리 파트너국이고 어떤 때는 적국, 그 체제적 경쟁국이다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또 EU 회원국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일관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죠. 중국을 무조건 배치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것이 상업적으로 과연 좋은 것인지는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제일 이제 고민은 그거거든요. 뭐 어쨌든 미국, 중국 얘기했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한국은 지금 상황에서 제일 현명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뭐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업 차원에서 결국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지금 현 정부와 바이든 정부 간의 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어떤 기조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국 정부가 이제 인태 전략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발표한 인태 전략과 굉장히 유사한 방향으로 인태 전략을 발표를 해서 쿼드 국가들과 조금 더 동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지금 명시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상태라서 정책적으로는 그 이제 다자무역 질서를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해야 되지만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국제무역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미국 시장도 워낙 중요하니까 동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최대한 정책적으로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지만 또 기업들 차원에서는 또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것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첨단 기술 분야, 특히 이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또 이렇게 중국을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난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반사 이익을 보는 국가들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미국이 중국을 이제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그 네 가지 분야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제 보건 분야는 이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 있는 이슈인 거고 이제 지금 현재는 반도체 분야하고 이제 친환경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 분야,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이런 분야, 그 다음에 핵심 광물 분야 이렇게 세 개의 분야가 핵심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반도체 분야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연대를 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앞서 있는 분야이고 그다음에 대만은 사실 우리 경쟁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만에 투자하고 이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배터리 분야나 뭐 전기차 분야도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있는 분야, 중국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우리가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핵심 광물 분야는 공급망 다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우리도 벗어날 필요가 있고 또 사실은 이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을 우리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의 아세안과의 교역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한국이에요. 한중일을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아세안이 중국을 이제 이 아시아 지역 공급망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에서 또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좀 뭐 큰 차원에서는 IPF지만 또 개별적으로는 그런 무역 협정들 기존의 무역 협정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협력 사업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세안 국가들 이제 아까 인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인도도 인도지만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그 무역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싸면서도 그리고 또 자원이나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아니면 베트남,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국가들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국가들과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FTA가 RCEP이거든요. 근데 RCEP은 물론 이제 아시아 지역 내 공급망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지만 이게 구속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규범력이 좀 약한 측면.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산업부에서 그 TIPF라고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라고 해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라는 이제 형태로 FTA를 좀 공급망 재편을 위주로 해서 가져가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런 좀 그 새로운 형태의 FTA 새로운 형태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서 이 우리가 집중 공략해야 되는 그런 공급망 다변화 대상 국가들을 대상으로 좀 공급망 핵심 광물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를 우리가 좀 수급할 수 있는 이런 협력 틀로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네요. 되게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네네. 되게 빠르게 변화가 오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켜볼 것이냐인데 지금 빨리 준비 안 하면은 이게 반사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태가 될 수 있죠. 반대로 지금 정말 잘 움직인다 그러면은 오히려 중국에서 나오는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가 수혜할 업종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쭉 내용들 들어보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그 핵심 광물이나 핵심 포지션들 봤을 때 전기차를 꼭 챙기는 모습이거든요. 배터리, 전기차, 광물 다 그거잖아요. 네네. 전기차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지금? 아무래도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제일 중요한 그래요? 산업 분야입니다. 네, 네. 그 한미 FTA 협상할 때도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챙겨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뭐 별도의 그게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북미 지역이랑 했던 그 나프타 그 협정도 보면 USMCA로 바뀌었는데 그 자동차 관련된 원산지 규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멕시코로 이 자동차 제조 생산 역량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 미국 내에서 이게 생산이 되도록 원산지 규정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로 이 일자리가 빨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미국 내에서 자동차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표심 때문에라도 더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죠.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 자체는 미국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자동차 분야에서 미래 산업이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분야는 뺏길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참 마차 시절에 이제 포드가 생기면서 미국에서 또 미국의 전성기를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포드라는 회사였던 것처럼 전기차로 시대가 바뀌는데 그 패권을 미국이 놓치면 안 된다. 어떻게 미국의 역사라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탈중국이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면 모든 분야 가능하진 않다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만 탈중국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실제 다른 분야는 하려고 해도 될 수 없을 것 같고 가격이 안 맞죠. 일단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중국이 아직은 이제 그 기술 추격이 좀 그 간극이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디커플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사실 이미 많이 그 선점한 분야는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디커플링을 시도를 할 것 같고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수출 통제 조치라든지 투자 규제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중국 기업들이 배제가 되면서 그리고 이게 수출 통제 조치가 예전에는 그 기존의 거는 미국 기업들만 수출 통제 조치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만 이제 중국 대상으로 수출을 할 수 없도록 수출 허가를 받아서 한다거나. 근데 이제는 그거를 FTPR이라는 규칙을 적용을 해서 외국 직접 생산 규칙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외국 기업도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는 또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다자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ASML도 미국에 안 되게 결됐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미국만 못 가게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 그 자리를 다 우회해서 들어가니까 다른 한국 기업이나 네덜란드 기업들이 다 채워버리니까 미국 기업들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다 같이 못 팔게 해야 되니까 이런 FTPR 이런 원칙을 적용을 해서 다자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수출 통제를. 그래서 예전에 뭐 칩4, 팹4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얘기가 요즘은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칩4, 팹4의 가장 그 중요한 기능 내지는 역할이 이런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수출 통제를 다 같이 한국, 대만, 일본이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 다자화를 통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는데 이거를 FTPR 규칙을 적용시키면서 다자화를 시켜버렸잖아요. 칩4가 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더 좋은 효과가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굳이 칩4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칩4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그 유보적인 입장이었잖아요. 중국의 보복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효과를 그냥 가져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더 이제 디커플링이 기대 효과를 충족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국은 어떻게 좀 탈중국하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한국도 중국과 경쟁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탈중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 공장들도 중국에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저가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첨단 기술 분야는 아니고
그 중위 기술 정도의 생산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투자된 생산 시설을 철회를 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기업 경영 전략 차원에서 말이 안 되니까 유지를 하되, 그리고 사실 이미 그 미국에서 그 제정한 반도체 과학법도 그 거기에 가드레일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그 보조금을 이제 받는 기업들은 중국으로 이제 중국에서 신규 생산 시설을 증축을 하거나 신규 투자를 할 때는 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린다고 하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보조금을 받아서 뭔가를 할 때는 이거를 가지고 중국의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도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맺고 있는,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이랑 그 기술을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중복 금지 이렇게 네네네. 뭐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있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새로운 기술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의 중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되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한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방안도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바뀌면 이게 다 어쨌든 다시 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나 그냥 우리 그래 자유무역 경제 개방하겠다. 뭐 다 이제 어쨌든 국제 표준화로 다 맞출 테니까 깔끔하게 다 이제 풀어달라. 뭐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중국의 말과 또 행동이 다르니까 지금까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국가의 입장을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럼 이미 중국은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마치 다자무역 체제의 그 수호자인 양 얘기를 하고, 미국은 다자무역 체제를 붕괴시켜버린 나쁜 놈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레임 싸움을 하는구나 벌써. 네, 네. 그래서 중국의 말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표준 분야 말씀하셨는데 또 중국이 그 여러 로비와 그 경제 자금력을 이용해서 그 여러 표준화 관련된 그런 기구들에서 또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많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야에 있어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도 수장을 많이 맡고 있어요, 중국이. 여러 이제 경제력도 있고 자금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자무대에서의 중국의 횡보에 대해서는 더더욱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대할 게 좀 아직 없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출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통상 정책 분야가 사실은 그 실무 경제 분야는 아니라서 다소 이질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붕 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또 아까 이제 저희 소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또 정책으로 이어지니까 또 관심을 갖고 또 여러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식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외교원에서 이제 관련돼서 여러 보고서들도 발간을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오늘 이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좀 유익한 얘기들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엄청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전만 해도 통상과 연관이 없었다가도 FTA 시즌 한번 되고 또 IRA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뭐 앞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